오늘 지난번에 제가 중국 문학 단편선을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문학을 읽다 보니까 한국 문학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한국 단편 소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두 권인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두 권 다 하려다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만 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학원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중국 문학 단편 할 때도 했고 마찬가지로 우선 시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시대를 맨 왼쪽에 연도가 문학사를 나누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누는 기준이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910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역사적 가장 문학사적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왼쪽에 현인 오타가 처음부터 생기네요. 혈의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피눈물이지, 그죠? 피눈물. 혈의누라는 신소설이 생깁니다. 옛날에 뭐 춘향전 같은 고소설, 고전 소설을 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신소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시로서는 최남선의 해에게 소년에게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소설이 아니고 이광수의 그 밑에 있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그런 한국 근대 문학의 소설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는 이광수의 무정이 안 실렸어요. 왜 안 실렸을까요? 무정이 단편이 아니라 장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책은 단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광수 무정을 만나시려면 서점에서 장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이 나온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1919년 3.1운동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병탄되고 나서 이제 뭔가 이때 처음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국을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해서 이광수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계몽을 해야겠다. 민족 자강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무정이 그런 취지로 이제 이광수는 처음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광수와 별도로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김동인, 우리가 알고 있는 김동인, 현진건, 뭐 나도양 그런 작가들이 나오는데요. 1919년에서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1910년도에 한국을 병특한 뒤에 무단 통치 하다가 3.1 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무단 통치만 가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화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3.1 운동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문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그러니까 학교나 뭐 그런 신문 잡지의 그런 것들을 열어주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잡지 문예지들이 많이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라는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많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글자를 알게 되고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면서 독서 인구가 점점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 대부분이 다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나온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들이. 이어서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다음에 1925년에 35년에는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카프가 설립이 되는데요.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서구에서 러시아 혁명 그런 사회주의 혁명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뭐 독립운동도 그런 독립운동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문학에서도 그런 사회차별적인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1927년에 나도양 최서의 홍염이고 다 뭐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경성 그 당시 이제 경성에 도입되는 이제 근대적인 도시들, 자본주의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인데요. 모더니즘적으로 그런 박태준의 소설가 구보시 하루 그런 작품들도 나오고 김유정의 작품들도 나옵니다. 이 1925년부터 1935년도까지가 아마 우리 문학사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황금기라기보다는 이 근대 문학으로 보면 되게 많은 작품이 나왔던 시기고 1935년에서 45년 사이에는
다시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단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억압을 합니다. 조선어를 사용을 금지를 하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징병제를 하게 되니까 징병제 하게 되고, 이제 자기들에 맞는 친일 문의 단체를 결성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문학 작품들이 되게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들은 없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현실과 도피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사 소설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이호석의 매미꽃 피물어도 여기 이때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채만식의 치숙이라든가, 채만식은 치숙 같은 작품은 이제 어리석은 아저씨 삼촌이라는 얘기인데, 예, 사회주의만을 생각하고 돈 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삼촌하고 나의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로 누가 어리석은 건가, 예, 그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나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이런 것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권은 주로 이때까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명. 이 책에 소개된 작가가 12명입니다. 딱 김동인 작가는 1500년 딱 태어났네요. 자, 이 중에서 제가 6명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주미니까 제가 얘기죠. 뭐겠습니까? 현진건 1900년 1943년, 이상 1910년 1937년, 이호석 1907년 1942년, 나두양 1902년 1926년, 최서혜 1901년 1932년, 김유정 1908년 1930 뭐야 몇 년이야? 예, 요절한 작가들이죠. 제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요절한 작가들이 이제 젊은 때 돌아가셨던 작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찍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일찍 죽은 작가들. 그래서 제가 요절한 작가들의 뭐 특징이 있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 뭐 혹시 해외에서 공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나? 그래서 봤더니 공통점 비슷하게 없어요.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안타깝게도 요절했다. 하지만 김유정 같은 작가는 되게 빨리 죽었지만 문학 작품은 30여 편 넘게 남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작가들 위에는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딱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죠. 친일 작가들. 근데 사실 친일 작가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네 분만 모신 것은 이제 친일을 했는데 반성을 했느냐,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친일을 하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은 작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인직, 아마 이완용의 비서가 있었고요. 이광수, 이제 변절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최남선 또 마찬가지고, 서정주는 근대에 와서까지 뭐 전두환 찬양한 그런 거였죠. 이제 밑에 있는 작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잘 안 배웠던 작가들이죠. 이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나중에 통일되고도 북에서 이제 남으로 안 내려온 사람들, 그런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카프 계열도 많이 있고, 박영희, 박태원, 이마, 입태준, 백석, 홍명희. 홍명희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작가들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못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름 같은 것들은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제 시작을 들어가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고대 소설, 신소설, 근대 소설로 나올 수 있는데, 근대 소설 시작은 제가 무정이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는 신소설이라는 게 있었고 고대 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소설은 중간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문체가 언문일치냐. 그러니까 언문일치라는 거 뭐냐면 말이 어차피 우리나라 옛날 글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말하고 글하고 이렇게 계속 달랐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근대 들어오면서 이제 글하고 말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죠. 완벽하게 점점점 일치하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이제 점점점 이제 근대 소설인 거고요. 그다음에 고대 소설이나 신소설은 중간 단계. 고대 소설은 일치하지 않고 신소설은 중간 단계인 거고. 근대 소설은 좀 더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해가지고 다양한 시점이 나오는 거고. 이제 신소설로 넘어가면서 자유연애, 반봉건적인 주제 의식이 다뤄지면서 근대 소설로 가면 이제 아주 주제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졌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많은 작가들이 1920년대, 30년대 많은 작가들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작품들이, 작가가 아니라 작품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죠. 잠깐만요. 그것은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근대적 학교 교육으로 문맹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잡지나 출판이 일반화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잡지나 작품이 생기니까 작품 발표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책 읽기가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거리로서의 어떤 취미들이 오락거리로서의 일극거리들이 당시에 20년대 이후에는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20년대 초반부터 어떤 사회주의라는 신사상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사상, 지금의 이제 누벨바흐그, 새로운 사상, 신경향으로서 당시 학생들, 이제 지식인 학생들에게는 독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독서 선택에 동기부여가 되겠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어떤 문해력과 문학 능력을 기른 독자들이 본격적인 양상이 됩니다. 보통 학교 졸업자가 1910년대 후반에는 10만 명이었는데 30년대 후반에는 25만 명으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935년 중등학교 학교수 학생 수가 1925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작품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독자층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문해지도 창간이 되고 계속 작품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35년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작품은 나오지만 이제 일제히 된 탄압에 의해서 좀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성을, 그러니까 사회성을 가진 작품들보다는 사회 현실화를 해서 도피하는 것들, 그런 거하고 이제 탄압의 비밀을 주지 않은 작품들, 역사 소설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문학을 했습니다. 중국 문학하고 한국 문학을 약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비슷한 역할, 비슷한 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신의 아큐정전하고 이광수의 무정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근데 문학의 태동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현충원의 샤오샤오하고 제가 김종의 동백꽃, 좀 이따 설명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향토성 짙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마오뚱의 린신의 가게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하루드 같이 모더니즘 작품.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그런 비슷한 사조들의 작품들이 아마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쪽에서도 일부 이제 중국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명이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광수의 무명은 나중에 발표했지만 이광수라는 작가가 항상 먼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도 무명을 먼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광수를
한국 근대문학을 열었지만 친일 행적을 빗바른 작가라고 얘기했고요. 루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연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태동시켰으며 반봉건, 계몽주의 바탕으로 민족을 설득하려고 했죠. 루신은 아큐정전. 근데 이광수는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자사회계에서는 조선의 자사회계에서는 조선민족이 개조를 해야 된다. 일제와 같이 그런 민족 개조를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창하고 나서고 해방 후에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죠. 이제 그래서 항상 이광수는 많이 언급은 되지만 같이 친일의 딱지를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명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뭐라 적었냐면 좋게 말하면 현대 쓴 작품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깜빵 얘기니까 어떤 일제화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어떤 용어들 빼면 나쁘게 보면 이것이 발표된 게 1939년 일제 탄압이 가장 극심한 때고 많은 인사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 한가하게 어떤 감옥의 얘기를 일반 감옥의 간수 얘기나 옥수 얘기, 죄인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이광수의 내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독립운동하고 완전히 이제 그런 쪽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이곳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광수가 제가 언제 친일로 들어갔었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광수가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상해 임시정부 참여하고 초반기에 이제 독립운동도 하죠. 하지만 수양동호회 사건이라고 일본이 수양동호회라는 어느 안창호가 만든 독립운동 단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제에서 와해가 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로 이제 우파 진영의 안창호 계열, 우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잡혀서 대부분 다 변절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했겠죠. 변절을 하게 되고 변절을 넘어서 이제 일제를 찬양하거나 그런 데로 이제 동원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로 5개월 옥살이를 살았고 이 옥살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라는 작품, 이제 어떤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제 주제는 감방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군상들의 삶과 죽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알고 싶으면 올해 한국 연극협회에서 이 작품을 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작년이구나. 작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 저도 그래서 이걸 여기 보면 제가 밑에 네이버 TV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건 연극. 그러니까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연극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 각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자입니다. 김동희는 예술이 사회나 이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광수처럼 어떤 소설이 반봉건이나 계몽주의를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설 써지면 안 된다. 예술은 독립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자유분방한 문학 활동을 접합니다. 이분도 3.1운동에 참여했지만 3.1도 참여했고 1938년 이후에는 해방까지 친일 행적을 합니다. 라이벌이었던 이광수에 대해서 비평적인 후천 연구라는 것을 발표하였고요. 해방 이후에는 과거의 친일 행적을 반성합니다. 아마 이것이 김동인하고 이광수의 또 다른 거죠. 우리가 이광수는 보통 친일이라고 반민족주의라고 하고 또 비판을 더하지만 김동인에 대해서는 물론 친일을 한 건 맞지만 그런 정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어떤 반성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인의 지금 저희가 작품을 감자를 읽다 보니까 그게 나도양의 물레방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자는 이 두 작품 모두 다 가난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자는 가난한 집에 있는 복녀가 이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변해가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뭐 자기가 몸을 팔거나 그런 변해가는 모습이고, 물레방아도 주인공의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남편이 찾아오고 찾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이 두 작품 모두 어떤 가난이 일제 시대 이제 가난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변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잘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나도양의 물레방아 얘기했는데, 나도양은 아까 일찍 요절한 문학 작가, 일찍 요절한 천재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업을 잇기 위해서 경성과학 전문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문학을 하고 싶어서 장롱 속에 돈을 훔쳐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1922년에 현진건, 홍사용, 이상화와 함께 백조 동인을 참여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 잡지가 일제시대 만들어진 백조고요. 오른쪽은 같은 백조인데 한글로 돼 있죠. 이게 최근에 한국 군대문학의 샛별 백조 100년 만에 4호로 복간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동인지로서. 예,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마디만 껴든다면, 그 우리나라 그 에로틱 무비의 좀 뭐랄까 상징적인 작품 뽕, 이게 보니까 저기 나도양 작품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 TV 문학관이라고 해서 한국 문학들을 많이 영화한 것, 드라마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거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양 하면 같이 언급된 작가가 현진건입니다. 현진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운수 좋은 날, 빈처, 술 거는 사이 등으로 해서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진건을 작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 당시 일장기 말소상권으로 옥고를 치렀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수 좋은 날 제가 읽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중국 작품 중에 낙타상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거라는 공통점이 있죠. 인력거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인력거꾼 김천지의 이야기가 운수 좋은 날이라면 1936년 베이징 거리 인력거꾼인 샹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장편 소설이 낙타상즈라는 중국 문학 작품이죠. 낙타상즈는 라오스 작품입니다. 라오스라는 작가 작품이고요. 운수 좋은 날은 이제 죽어가는 아내 남겨두고 나온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에 더 손님이 많이 잡혀서 주인공이 계속 손님을 잡고 가다가 결국은 아내가 죽는 것도 못 보는 그런 작품이고요. 낙타상즈는 인력거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꼬여가 그런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낙타상지에서도 인력거를 가지고 나갔는데 돈을 더 벌기, 그날따라 돈을 더 잘 손님이 많아가서 더 멀리 뛰게 되고, 더 멀리 갔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더 꼬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현진건의 빈처에 보시면 오늘날 지식인들의 어떤 지식인의 애환이라기보다는 오늘날도 조금 같은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와 닿더라고, 이 구절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니까 현진건의 빈처는 그러니까 작가죠. 작품을 쓰는 작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고, 이제 친척들은 뭔가 친척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가
잘 참아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물건을 보여주거나 고무신을 보여주거나 뭐 양산을 보여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이 이제 동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죠. 아내한테. 낸들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 시켰겠소. 비단 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온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오. 남보기에 펀펀히 노는 것 같아도 실성 그렇지 않아. 본들 모은단 말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하고 모욕하도 상관없지만 마누라까지 나를 아니 믿어주면 어찌한단 말이요 하고 남편이 크크하니까 아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뭐 감동적으로 뭐 안아준다는 그런 얘기죠. 조은민 씨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작품은 이제 홍염입니다. 홍염. 불구롱자의 불꽃염자. 최서혜인데요. 최서혜 작가는 18세 간도로 들어가서 노동자, 짐꾼 등 육체 노동에 의존하여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가난, 아편 중독 등을 경험하면서 하층 계급의 궁핍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소설에 많이 소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설의 이제 미학적인 측면,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별개일 수도 있고 잘 그려낸 작품도 있고 그렇죠. 이 홍염은 결국은 간도로 뒤에 작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염에 연결되는 게 지금 카프입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인데요. 1925년부터 35년까지 존재했던 문학예술운동단체의 노동자나 농민 등 무상계급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운동으로 문학예술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초기 활동은 신경향파 문학 혹은 자연 발생적인 프로문학이라고 한다. 주요 작가로는 최서혜, 이기영, 이익상, 김기진, 주요섭, 이상화 등을 들 수 있다. 일제 탄압으로 해서 1935년에 탄압 해산되었고 박영희가 전향문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상실한 것은 예술이라는 전향문을 썼다고 합니다. 프로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주의 참여문학이면서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희가 뭐 카프에 참여했다는 게 보다는 그런 경향의 소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작품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최서혜의 홍염, 김동인의 감자, 나도양의 물레방아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천은 천재 학습백과라는 고등학생용 그런 교육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최서의 홍염이 그러니까 간도에 간 문서방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간 중국인인 인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기고 그 자신의 모든 것 딸을 앗아가죠. 딸을 앗아가서 가서 중국인 인가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딸을 탈출해내는 거, 불지르고 탈출해내는 그 끝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김동인의 감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복녀가 이제 비참한 죽고 이제 몸을 팔게 되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중국인한테 이런 죽음이 결국은 복녀 남편은 그거를 돈을 받고 이제 무마하죠. 나도양은 다른 남자와 통종하는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복수로 살인합니다. 세 작품 모두 죽음의 원인이 인물들의 가난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작품. 하지만 이 감자와 물레방아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가난에 따라서 개인 윤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냐면 홍염에서는 이제 사회적 모순으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그 분노가 아주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현실주의 문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채만식까지 왔는데요. 채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작품이 이제 치숙과 맹순사를 발표한 시점이 일제 어떤 탄압이 아주
되게 강할 때였습니다. 1935년 이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채만식은 지주집안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어서 학업을 중단했고 초기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은 작품들을 써내지만 이후에 치숙, 태평천하 삼류로 어떤 시대를 이제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관찰하고 풍자합니다. 1944년에 일제를 찬양한 걸 발표했지만 해방 후에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스스로 비판하는 민족의 죄인이다. 민족의 죄인 이런 자전적 소설도 발표합니다. 아래 보면 군산에 채만식 문학관이 있네요. 치숙은 일제 순응하는 나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와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내가 그렇게 당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나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지만 독자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런 시류에 영합하는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풍자적으로. 맹순사라는 작품은 일제시대 순사 시절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정을 적게 해서 청렴했다고 생각하는 맹순사가 이제 해방 후에 자기가 이제 순사가 다시 순사로 지원했지만 자신이 감옥에 잡아놓았던 강도도 순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결국은 맹순사의 작품을 읽어보면은 제가 한편은 웃기지만 서글픈 역사라고 했는데 사상범, 정치범만 석방을 하라니까 사능 강도까지 말끔 다 풀어놨으니 뻐젓이 사령장 꺼정 받은 진짜 순사들학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일제 시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사상범하고 정치범 외에 살인 강도까지 다 풀려서 그 사람들이 경찰학교 졸업생이네 예전 순사네 하면서 다시 해방 후에 순사로 등장한다.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그런 현실을 비꼬면서 하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 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나무 재물 강제로 빼앗아 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일 반이었지 하면서 그런 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웃기지만 이 서글픈 우리가 옛날을 청산하지 못한 서글픈 역사를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간 사회 참여적인 또는 현실 비판적인 소설과 달리 이제 김유정은 이제 동백꽃 봄봄으로 이제 다른 계열로 이제 토속적인 그런 작품들 많이 내죠. 근데 여기에 실린 작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 봄봄뿐만 아니라 만무방이라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이 만무방은 어떤 일자의 농촌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인데요. 김유정도 유전 천재입니다. 김유정 하면 저희가 신례마을 1932년 고향 신례마을에 나오는데 지금 신례마을이 춘천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습니다. 1935년에 등단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봄봄, 동백꽃 등 30여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의 문학세계는 본질적으로 희화적이고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현실 감각이나 비극적인 진지성보다는 따뜻하고 희극적인 인간미가 넘친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친다는 거고요. 등장인물은 농촌의 등장인물이다 보니까 뭔가 순진하고 우직한 그런 우리 점순이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예상 밖의 어떤 결론으로 전개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는 춘천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이고요. 여기 신례마을, 산 전체, 마을 전체가 김유정 문학촌이죠. 우리가 보통 문학촌 하면
그냥 어떤 건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마을 전체를 마을 전체가 김유정의 어떤 김유정이 살던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김유정에서는 이제 동백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동백꽃이 생강꽃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네, 김유정 작품에 보면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니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흐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퍽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 향긋한 냄새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동백꽃 계열이 아니라 생강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김유정하고 중국의 현충원 작가를 비교했는데요. 중국의 향토민족 작가인 현충원, 중국 묘족 출신인데 이 사람하고 김유정 둘 다 자기 고향의 토속을 서정적을 그린 점에서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동백꽃이 이제 17 동갑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 이제 현충원의 샤오샤오라는 작품은 뭐냐면 어린 서방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이를 가진 주인공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서방의 아이가 아닌데도 그거를 같이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때 그래서 중국 문학 발표하면서 한국하고는 다른 결말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의외의 결말이라고 보고 김유정에서 의외의 결말은 점순이의 닭을 죽인 내가 겁을 먹고 울고 있는데 점순이가 나를 딱 미치면서 동백꽃 속으로 미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외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왼쪽이 김유정의 동백꽃, 그 다음에 오른쪽이 현춘원의 샤오샤오입니다. 이상의 날개입니다. 저는 이상 되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작품 써? 해가지고 좀 봤어요. 그래서 학교가 특이한 데 나왔나 봤어요. 학교는 신명학교, 동광학교, 경성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그다음에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 기사 근무,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보니까 1931년 일본어로 된 시, 네? 제목이 이상해. 이상한 가역 반응, 파편의 경치. 이건 뭐 역삼각형 이건 제가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의 유희, 3차각 설계도를 조선과 건축에 발표를 합니다. 즉 일본어로 된 시를 일본어로 쓴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 3차각 설계도의 시 중에 하나래요. 이게 시래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런 1931년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상 탄생 100주년에 이상이 수학 천재라고 하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서 남겨두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수학은 잘 몰라서. 결론은 뭐냐면 수학이 되게 뭔가 수학을 만약 전공했다면 이상이 천재 수학가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건축을 한다, 수학을 한다, 뭔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933년에 다방, 제비인가 이름이 다방을 차렸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태준, 박태원, 다 모더니스트죠. 가 교류를 합니다. 1934년에 오감도를 발표했는데 독자의 항의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재하다가. 그래서 1930년대 세계를 풍미한 그 당시 풍미한 자의식 문학 세대 그런 것들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 대표한 초원시주의 시인이다. 그다음에 무의식의 내면 세계를 문학에 도입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아까 이상의 시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이거 끄셔도 그러니까 음성고를 풀어도 됩니다. 제가 질문할 거니까.
이상을 포함해서 한국 작가 중에서 일본어로 지은 시와 소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일본어로 된 시와 소설이 뭔가 좀 반일적이고 찬양 일본 찬양이 아니고 그런 거 있다면 이것은 한국 문학일까요? 아까 이상 아닐까요? 아까 이상의 일본어로 된 시는 한국 문학일까요? 아닐까요? 그다음에 한국어로 된 작품 중에서 일본어 찬양한 문학 작품은 한국이 문학 작품일까요? 아닐까요? 그다음에 외국인 작가가 쓴 요새 외국인 작가가 쓴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은 한국어로 됐지만 배경은 외국인 거. 그건 한국 문학 작품일까요? 아닐까요? 한국 작가가 쓴 영어로 된 작품. 그렇지만 한국 역사를 배경한 작품은 한국 문학 작품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한국 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다 한국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런데요? 우리 문화에 좀 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그럴 수가 같아요. 있겠네요. 예, 네. 예, 좋은 말씀. 예,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을 하면서 제가 모더니즘을 얘기했어요. 모더니즘은 뭐냐면,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가면서 결국은 경성에도 식민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근대 도시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더니즘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더니즘은 카프와 달리 사회적 기능보다는 문학 자체의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는 데 집중하면서 근대 도시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구인회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데 구인회는 순수 예술을 지향하고 문학을 하는데요. 이상,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이 핵심 멤버입니다. 이상의 날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설처럼 보통 일반적인 소설은 발단, 전개, 결말이 있는데 의식 흐름 수법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생각나는 대로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장소가 뒤죽박죽이죠. 왜 근데 이상이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썼을까요? 이게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상의 주인공 나는 근대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인이고 나의 아내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는 또 그 아내에 기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는 자본주의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저자 이상은 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분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을 잘 갖춘 표현보다는 오히려 비문법적으로 뜻을 파악하기 힘든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날개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아마 이 구절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몸에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와 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 이제 보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아른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그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코서 처럼 들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끝날 때쯤 보면 나는 불현듯이 그들에게 가렵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을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예. 아마 좋은 좀 기념비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작가는 이제 마지막 작가인데요. 이호석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호석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갔어요. 이호석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 어느 국어 선생님인가 담임 선생님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매미꽃 피 무렵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읽었는데 거의 뭐 책을 독후감이 아니라 그냥 줄거리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구사리 받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독후감이냐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호수 작품 안 읽었어요. 요번에 2번 읽었어요. 이호석은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31년에 일본인 은사 도움으로 총독부 서기로 취직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사직을 했대요. 처음에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발표했지만 1936년 이후에는 향토색이 짙은 매미꽃 인생이 왜 나오지 갑자기? 매미꽃 피 무렵을 발표합니다. 매미꽃 인생? 이데올로기로부터 중립적인 가치인 아름다움, 성,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호석은 지인에게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호강을 부르던 놈이 객기로 그만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으나 먹고 살고자 다시 외놈에게 아첨하는 글을 쓰는 건 두고두고 부끄러워야 할 일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매미꽃 피 무렵을 이 작품 하나로 이호석이라는 이름과 봉평을 국민들의 뇌리에 산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여러 가지 상징적 기법, 상징적인 낙이나 달밤 등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게 일제시대 쓰여진 작품인가 거의 뭐 현대시대 쓰여진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그런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문장을 분석하느라고 이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어디 나온 거냐면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들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이제 봉평을 지나면서 주인공 동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동이가 자기가 예전에 낳았던 아들이란 것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것 그런 구절인 거고요. 교과서에는 아마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지로는 졌으나 보름까지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치 흘리고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몸일받치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다. 붉은 대궁이 한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이 걸음도 시원하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몸이 밖으로 흘러간다. 이게 표현이 뭐야? 한 가지 감각을 쓰는 게 여러 가지 감각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제 한국 근대문학 단편을 읽고 나서 느낀 점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을 이제 그냥 읽어도 좋지만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이 문학 작품을 더 감상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많은 작가들이 친일에 연루된 것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친일에 연루된 것을 알기도 안타깝지만 이들이 가진 공과 사는 불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들을 숨기면 안 되겠죠. 친일 행적은 있는 대로 알게 하고 공은 공대로 표시하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본인의 의지 여부에 상관없이 북으로 간 작가들이 남긴 작품 중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문학을 풍성히 하죠. 이거는 마치 우리 독립운동사가 지금 반쪽짜리 독립운동사인 것 똑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 한국 문화 정체성 제가 아까 여쭤본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단편 소설이 중국이나 일본의 단편 소설처럼 다양한 사주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여 서로 이제 유기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품은 또 한국의 한국의 문화나 그런 것들 독특한 주제나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중국과 한국의 근대 소설 읽었으니까 어떤 일본의 근대 문학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삼국의 근대 소설을 서로 같이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Children Act라고 이언 맥큐원의 Children Act를 3주 후인 2월 27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